이분이 바로 유명한 신중국 제1의 흉포 파이보우산입니다. 단지 경찰이 그의 호적을 늦게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사회에 미친 듯이 복수하기 시작했고 분노하여 군영에 침입해 총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경찰, 민간인을 죽이고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에게 맞아 죽은 사람만 17명인데 다치고 중상을 입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중국의 고위층을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영향이 너무 악랄해서 신중국 이래 가장 흉악하고 악랄한 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위에서 반드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이보우산은 1958년 베이징시 스징산구의 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이러한 가정 구조는 그 시대에 절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3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레 병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혼자 출근해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재가 후 그를 고향인 허베이성 쉬수이현으로 보냈습니다. 그 어렵고 척박했던 시절, 파이보우산의 어린 시절은 매우 외로웠습니다. 시골에서 13살이 된 후에야 베이징으로 돌아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놀림을 많이 받아 자존감이 많이 상했습니다. 시골에서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져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어렸을 때 아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생활할 때 미안함 때문에 파이보우산을 향해 심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천성이 열등하고 예민한 그는 2년 동안 학교를 다닌 후 16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한 장아찌 공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3년간 일한 후 18세에 파이보우산은 성공적으로 한정이 탄소 공장에 합격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파이보우산은 앞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전기탄소 공장에서는 종종 실탄 사격 활동이 있습니다. 처음 총기를 접한 그는 열정이 넘치고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 행사가 끝난 후에도 공기총을 사용하여 기술을 연습합니다. 일이 편하고 자유시간도 많아서 취미로 열심히 사격 훈련을 한 덕분에 20m 이내에 움직이는 새와 쥐를 백발백중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격이 폐쇄적이어서 여태껏 동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낸 적이 없습니다. 81년이 되어서야 23세의 파이보우산은 동료 셰모와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다음 해에 쌍둥이를 출산하여 가족이 있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만 살면 파이보우산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점차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의 압박이 컸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나마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훔치거나 공장의 원자재와 완제품을 훔쳐 되팔다가 나중에는 가정집 절도로 발전했습니다. 비록 이것들이 보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 시절에는 한 가정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1983년 3월 8일 파이보우산은 여러 차례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관련 금액이 12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았을까요? 83년은 첫 번째 엄중 단속 시기였고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모든 사건은 엄중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파이보우산의 절도죄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복역 중에 그는 교도소 친구들에게 자신의 또 다른 범죄를 자랑했고 결국 한 죄수가 자신이 공을 세워 빨리 출소하기 위해 파이보우산의 또 다른 죄를 적발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1982년 12월 17일 파이보우산은 몰래 집에 침입해 옥수수를 훔치다가 주인한테 잡혀 주인을 때려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1983년 그는 친구들과 함께 공장 부품을 훔쳐 10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출소하기도 전에 절도죄에 강도죄까지 더해져 10년의 시간이 더 늘어나 4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일로 원래 삐딱했던 그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왜곡되었고 법이 불공평하다고 반항하며 사회에 보복하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재혼했고 이러한 결과는 그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이 험악하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1991년 파이보우산은 베이징 호적이 말소되고 신장 서주 신간교도소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교도소는 북쪽은 큰 사막이고 높은 담장 밖은 모두 황무지이며 남쪽에는 낮은 외양간이 줄지어 있으며 그 외의 주변에는 다른 건물은 없습니다. 당시 수감된 죄수들은 노동 외에도 일부 지역 외 일용직 근로를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옥의 채소밭에서는 돼지 사육, 소 방목, 양 방목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일을 하는 죄수들을 링싱판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형기가 절반이 넘은 성과를 보인 범죄자 중에서 선택됩니다.
그들은 낮에는 밖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밤에는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고 외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이보우산도 조건에 부합하여 다른 사람의 소개로 집에 편지를 써서 어머니가 어떻게든 그에게 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당시 200만 원은 작은 집도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보증금을 낸 후 바이보우산은 감옥 밖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평소에 하는 일은 소를 키우고 방목하며 밤에는 외양간을 지키는 것인데 일이 자유롭고 일정한 급여도 줍니다. 당시 교도소의 링싱파는 단 3명이었고 다른 2명의 이름은 푸커쥔과 리바오위입니다. 3명 모두 베이징 사람이고 리바오위는 1961년생, 푸커쥔은 1963년생입니다. 두 사람 모두 바이보우산보다는 어리고 절도 및 강도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소 근무 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밤에는 외부 농장에 머물며 감옥에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외출이 자유롭고 당일에 돌아올 수 있으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룻밤을 넘겨 돌아오기도 하지만 교도관들에게 들키지 않는 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스허츠 시내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링싱파는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200만 원의 막대한 보증금도 있지만 대부분 형기의 절반을 넘겼고 도망갔다가 잡히면 중형을 받기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인 리바오위는 모든 면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푸커쥔은 집안이 부유하고 성격이 강했습니다. 바이보우산만이 돈이 없어서 둘 다 그를 무시했고 게다가 평소에 말수도 적고 업무 중에 괴롭힘과 억압이 가득해서 외양간을 청소하고 배설물을 치우며 우유를 짜는 등의 더러운 일을 모두 그에게 맡겼습니다. 바이보우산은 매우 불쾌해했고 조금만 저항해도 두 사람은 함께 주먹과 발길질을 했습니다. 바이보우산의 키는 180에 몸도 좋고 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대부분 침묵을 선택했기에 두 사람이 더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걸 마음에 새겼습니다. 옥중에는 바이보우산과 친한 2명의 동료가 있는데 한 명은 우즈민기고 다른 한 명은 리칭량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이보우산은 내성적이고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리칭량은 총기 고수로 바이보우산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 자주 그한테서 총기 지식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바이보우산이 우즈밍에게 출소하면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1992년 어느 날 바이보우산은 갑자기 10살인 딸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딸은 편지에서 의붓 아버지가 그들에게 잘해주지 않고 엄마를 자주 때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학교에 갈 때 용돈이 있는데 자신들은 없고 밖에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바이보우산은 편지를 읽은 후 울부짖으며 리칭량을 찾아가 하소연했고 리칭량은 그에게 개조해서 일찍 나가라고 권했습니다. 바이보우산은 맹세하기를 나간 후에 반드시 6억 원을 얻어서 두 아이에게 각각 집을 한 채씩 사주며 그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영업으로 돈을 벌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에 이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후에 사악한 계획의 초기 형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는 많은 지역 목동들이 손에 총알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기회가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바이보우산이 농장에서 소를 방목하던 중 갑자기 모래폭풍이 불어 한 무리의 양이 농장에 잘못 들어왔습니다. 바이보우산은 발견한 후 즉시 양떼를 구금했습니다. 현지 목동들이 찾아와 요구하자 양이 그들의 채소밭을 해쳤다며 목동들에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목동들은 자신이 돈이 없다고 말하자 바이보우산은 돈이 없으면 물건을 가져와 교환하라고 합니다. 결국 협상을 거쳐 목동들은 총알로 양을 되찾았고 바이보우산은 총 95발의 소총과 권총 탄화를 가졌습니다. 들킬까봐 잘 싸서 외양간 지붕에 숨겨놨습니다. 그 이후로 바이보우산의 성격은 변하기 시작했고 불공평한 일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리바오위와 푸커쥔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푸커쥔의 도발에 직면했을 때 바이보우산이 갑자기 큰 돌을 들어 푸커쥔의 머리를 악랄하게 뒤에서 내리쳐서 갑자기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해 바이보우산은 10만 원을 배상했고 두 사람은 교도소 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1993년 9월 3명의 링싱판이 함께 소를 방목하면서 리바오위와 바이보우산은 다시 갈등을 겪었습니다. 리바오위는 바로 주먹을 날렸지만 바이보우산은 감히 방역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오위의 끊임없이 내뿜는 쓰레기 같은 말에 바이보우산은 언젠간 기다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언젠가 기다려봐 라고 하는 것은 복수 혹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필경 그는 오랫동안 매맞으면서 참아왔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두 사람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고 여전히 큰 문제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이보우산은 두 사람을 제거할 계획 중이고
깔끔하게 완전히 없애야 하기에 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어느 날 푸커쥐는 말을 타고 농장을 떠나 놀러 나갔고 바이보우산과 리바오이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바이보우산은 자발적으로 리바오이에게 찾아와 4만 원이 외양간 벽 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꺼낼 수 없으니 너가 빼주면 술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리바오이는 욕설을 퍼붓고 나서 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이보우산은 소매에서 망치를 꺼내어 그의 뒷머리에 힘을 주어 내리쳤습니다. 쿵 하고 리바오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바이보우산은 즉시 몇 번의 망치를 보완하여 상대방이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전에 외양간 옆에 파놓은 구덩이에 묻은 후 바닥을 정리하고 위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의 첫 살인을 완성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 그는 매우 침착하고 정상적으로 일하며 잠을 잤습니다. 그날 오후에 푸커쥔이 돌아온 후 리바오이의 행방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바이보우산이 교도소 지도부를 찾아가 리바오이가 이틀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즉시 사람을 보내 조사한 결과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바오이는 형기가 1년 남았는데 갑자기 실종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소식이 없고 현장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푸커쥔과 바이보우산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고 리바오이가 이미 탈옥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링싱파는 바이보우산과 푸커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푸커쥔은 리바오이의 실종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도 확실하지 않고 그 후로 푸커쥔은 감히 날뛰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반년 넘게 평화롭게 지냈고 이 일들은 그냥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보우산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푸커쥔을 건드리지 않은 이유는 두 사람이 연이어 실종되면 교도소 측에서 자신을 의심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에 두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장면이 눈에 선하면서 푸커쥔은 죽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1994년 3월 19일 바이보우산은 외양간 벽에 다시 구덩이를 파고 다음 날 낮에는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밤에는 외양간에서 잤습니다. 자정 무렵 바이보우산은 망치를 들고 잠든 푸커쥔 앞에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리고 상대방의 머리를 꽉 내리친 후 계속해서 망치를 보완했습니다. 푸커쥔은 현장에서 즉시 사망했습니다. 시신을 처리한 후 이번 범행에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이불과 베개를 붉게 물들였고 혈흔이 너무 많아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는 이불과 베개를 모두 꺼내 불태웠고 태운 후 모래로 묻었습니다. 이틀 후 바이보우산은 푸커쥔이 21일 아침에 나간 이후로 계속 돌아오지 않았다고 교도소에 보고했습니다. 또 한 명이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교도소 측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푸커쥔의 이불과 베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으며 또 14만 원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탈옥하여 도망쳤는데 돈은 가져가지 않고 이불과 베개를 가져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양간 벽에서 붉은 피가 발견되었고 채취 후 검사를 통해 사람의 혈액임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푸커쥔이 실종되었을 때 바이보우산과 둘만 이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혈흔뿐만 아니라 바이보우산이 이전에 푸커쥔과 싸운 적이 있고 반년 전 실종된 리바오이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바이보우산으로 지목하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감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열흘 넘게 조사한 결과 바이보우산의 태도는 매우 강경했고 심지어 95발의 총알을 숨긴 사실까지 자백했지만 푸커쥔의 실종과 자신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양간 안의 혈흔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예전에 푸커쥔과 리바오이가 싸울 때 남긴 것이라면서 푸커쥔이 자주 밖에서 여자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죄수들하고도 그에 대해 물었지만 교도소 사람들은 바이보우산과 푸커쥔이 깊은 원한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교도소 측은 여러 정보를 종합한 결과 바이보우산이 푸커쥔을 살해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125일 동안 단독으로 구금되었고 결국 보증서를 쓰게 한 후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푸커쥔의 사건은 사람도 사라지고 죽었다고 해도 시체도 없다 보니 미제 사건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를 한 바이보우산은 이후 열심히 일하며 감귤을 지켰고 뛰어난 활약으로 결국 12개월의 감형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전에 감찰 당국이 그가 은닉한 95발의 총알을 압수했지만 그는 곧 현지 목동들로부터 소총탄알 75발과 권총탄알 50발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총알을 잘 쏴서 수로 옆에 묻었습니다.
1996년 3월 39세의 바이보우사는 1년 앞당겨 석방되었습니다. 소총탄 75발과 권총탄 50발을 파낸 뒤 배낭을 메고 70여 시간을 달려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베이징에 계시는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의 집에 갔습니다. 10여 년의 힘든 감옥 생활로 바이보우산이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다행히도 가족들은 그의 복귀에 대해 모두 기뻐하고 있으며 어머니 댁에 머물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바이보우산은 돈을 벌어야 했지만 일자리를 찾든 사업을 하든 간에 이전의 범죄로 인해 호적이 말소되었고 다시 등록해야 했기에 자료를 가지고 파출소에 갔습니다. 그를 접대한 사람은 호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인데 바이보우산이 체포된 후 말하기를 그가 석방증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곧 호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호적을 등록하는데 최소 반년이 걸린다고 말했고 바이보우산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그는 화를 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언어상의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독서를 퍼부으면서 바이보우산을 돌아가서 2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참으라고 설득했기에 알겠다고 대답한 뒤 바이보우산은 어려운 호적 등록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파출소를 방문했지만 신청이 계속 지연되었고 호적 등록은 계속 실행되지 않았으며 솔직히 얼마를 방문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바이보우산은 내심 이러한 태도와 태만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이보우산은 어머니에게 호적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고의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당시 경찰은 뇌물을 얻어먹기 위함이었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 그는 돈이 어디 있어서 뇌물을 그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사회로 돌아온 후 첫 번째로 느낀 일은 사회가 그를 포용하지 않으며 마음속의 분노도 발산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가 석방된 후 과거에 그마저도 약자라고 생각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것을 보고 그도 노상에서 면도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2만 원이 넘었고 항상 도시관리로부터 처벌과 몰수를 받아 다시 한번 자극을 받았습니다. 십수년 동안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큰돈을 벌어주고 싶은 절박한 심정, 경찰이 호적을 만들어주지 않고 장사를 하다 당한 굴욕 등으로 인해 바이보우산은 강력 범죄를 통해 사회에 미친 듯이 복수하는 불기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이미 계획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100발 이상의 총알을 베이징으로 가져갔을까요? 어느 말이 옳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그 후 바이보우산이 완전히 타락하여 심지어 한 세대의 악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장에서 가져온 총알은 계획을 실현하는 기초가 되었고 해야 할 일은 이 총알에 맞는 총을 찾아야 합니다. 1996년 3월 31일 오후 9시 바이보우산은 스징산 가오징 열병합 발전소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서대문 외초정의 초병입니다. 여러 날 동안 관찰한 결과 이곳 보초병의 몸에 총기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바이바오산은 최적의 착수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 9시 40분부터 교대가 시작되었고 교대 후 당직 초병이 입구에서 순찰을 돌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바이보우산은 이를 틈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쇠몽둥이를 들고 초병의 뒤통수를 쳤고 초병은 현장에서 기절했습니다. 비록 응급치료 후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몸에 있던 5.6식 반자동 소총은 바이보우산한테 빼앗겼습니다. 바이보우산은 집 근처의 산에 총을 묻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공격당한 것은 초병이었고 총기 분실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큰 주목을 받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바이보우산은 이 총을 빼앗은 후에도 만족하지 않았고 또 다른 권총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목표를 정합니다. 1996년 4월 7일 그는 베이징 서산 8대처 근처의 기갑병 사령부 잔류처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 바이보우산은 대문 앞의 작은 숲에 매복하여 초병의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까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바이보우산은 이전에 빼앗은 총을 들고 조준하여 펑 소리를 내며 초병의 허리를 명중시켰습니다. 부상당한 보초병이 대문으로 달려가려 하자 바이보우산은 또 한 발의 총을 쏘았고 이번에는 팔에 총을 맞았습니다. 보초병은 중상을 입은 차에 변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이보우산은 급히 철수했고 경찰은 즉시 경찰력을 출동시켜 사건 현장 주변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의심 인원을 조사했습니다. 바이보우산은 도망친 후 큰 길로 달려가 총을 쏴고 밤 12시에 한 불법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차에 오른 후 그는 운전기사에게 터미널로 가라고 말했고 차는 얼마 가지 않아 폭동 진압대대의 순찰차를 만났습니다.
그 차에는 6명의 경찰이 타고 있었고 검문을 위해 차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파이보우사는 방금 병영 사람들이 쫓아온 줄 알고 차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바로 총을 쐈습니다. 그 결과 무방비 상태의 경찰관 6명 중 4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신속하게 현장을 떠나 단숨에 사과밭으로 달려가 총을 땅에 묻어버리고 날이 밝은 후 아침 운동하는 척 달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경찰은 2건의 군 경찰 습격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두 현장에서 모두 범인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지상에서도 탄피가 발견되었으며 탄체의 코드는 모두 75-81입니다. 기술부서의 감정 결과 그는 반자동 소총을 사격했으며 이는 이전에 고경력 열병합 발전소에서 도난당한 총기와 일치합니다. 이는 이전에 총기를 빼앗은 사건과 이날 발생한 2건의 총격 사건이 동일한 사람의 소행임을 나타냅니다. 순찰 중인 경찰도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괴한은 혼자이고 나이는 대략 30세에서 40세 사이이며 몸은 튼튼하며 키는 약 180 정도입니다. 이 자동차 운전자는 경찰로부터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았으며 현재 사건의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베이징 억양이고 337번 버스 터미널로 가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조건들에 근거하여 경찰은 범인이 살고 있는 거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337번 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5km를 깊이 파고 조사했습니다. 파이보우산은 이때 이미 외부에 집을 임대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파이보우산의 어머니 집에 갔지만 이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경찰이 전력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파이보우산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집념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반드시 권총을 강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름 동안 쉬다가 우연히 차를 타고 펑타이바이 사격장을 지나면서 보초병의 허리에 있는 권총 커버와 탄창 커버를 보았습니다. 1996년 4월 21일 파이보우산은 과수원에 묻힌 총을 파내어 포장한 후 오후에 사격장 옆 옥수수밭으로 가서 묻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파이보우산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초병으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와서 2발의 총을 쏜 후 초병이 쓰러졌고 한 발을 더 쏴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파이보우산은 총집게와 탄창고 커버를 벗기고 빠르게 탈출한 뒤 안에 어떤 권총이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열어보니 총포켓과 탄창 포켓이 모두 비어 있었고 화가 난 파이보우산은 길가의 풀숲에 던집니다. 그 당시 많은 초병들이 허리춤에 있는 총들은 모두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파이보우산은 초병의 총이 모두 진짜라고 오해하여 잔인하게 사격장의 초병을 살해했습니다. 짧은 반달 만에 베이징에서 3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3사건의 범인은 모두 총기를 강탈하고 목표물이 모두 군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인 5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은 상급 지도자와 전 국민을 놀라게 했고 또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악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1996년 4월 2번째 전국 단속 작전이 시작되었고 총기 금지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전담반은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방탄 장비와 야간 투시경 장비를 갖추고 매일 밤 베이징 서부의 모든 부대 주둔지의 항구 초소 근처에서 경비를 서고 있으며 무장 차량도 끊임없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배치된 것은 베이징의 형사수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박감을 느낀 파이보우산은 두려움을 느껴 경찰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 사이에 매우 기형적인 감정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죄악스러운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배우자인 스촨에서 온 여자 세중펀을 제수 씨의 소개로 만나게 되는데 전국을 놀라게 한 다음 광란의 살육을 시작했습니다. 세중펀은 파이보우산보다 1살 많고 베이징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이보우산이 전과범인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의 생활을 세심하게 돌보았으며 곧 두 사람은 연애 관계를 확정하고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재미있는 것은 여자 측은 고향에서 남편과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남자도 호적이 없다 보니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함께한 후 세중펀은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파이보우산의 성격은 비교적 거칠고 아무 이유 없이 며칠 동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파이보우산은 한 달 사이에 몇 번이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에 세중펀은 자신에게 숨기는 일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파이보우산은 달콤한 사랑을 즐기는 동시에 새로운 범행 목표를 찾고 있었고 여전히 새로운 총기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더 구하지 못해서 마음속은 허전했고 베이징의 단속은 매우 엄해서 그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어린 시절 살았던 허베이 고향이 생각났고 쉬수이는 마침 무기 공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파이보우사는 1996년 7월에 3번의 방문을 통해 변경을 발견했으며 보초병이 자동 소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 총은 성능이 뛰어나고 탄알 발사 속도와 장전량도 파이보우산이 가지고 있는 반자동 소총보다 강력했기에 반드시 이 총을 빼앗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이보우산은 변경 주변의 지형을 모두 기억한 후 베이징의 총기와 탄약을 쉬수이로 가져와 변경 근처에 묻었습니다. 1996년 7월 26일 이미 준비된 파이보우산은 다시 쉬수이에 도착하여 초소 바로 옆에 농지로 숨었습니다. 오후부터 조금씩 옮겨가며 몇 시간 만에 초병으로부터 10m 떨어진 풀숲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4시간 동안 꼼짝 않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공경 30분쯤 파이보우사는 자신의 총을 내밀어 보초병을 향해 겨누고 연속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3명의 보초병 중 2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은 채 변경으로 도망갔습니다. 파이보우사는 달려가 희생된 보초병의 어깨에 있던 8일식 자동 소총을 빼앗아 빠르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비록 부대가 병력을 조직하여 길을 따라 추격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7월 27일 새벽 쉬수이 바오딩 베이징 측 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발자국과 탄피를 채취했고 역시 같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거쳐 베이징에서 발생한 몇 건의 사건과 병합 수사를 제안했습니다. 파이보우사는 날이 밝을 때까지 질주하며 2개의 총과 총알을 토굴에 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도로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장거리 버스를 탔습니다. 가는 길에 철모를 쓴 무장경찰이 차를 세우고 검문했지만 파이보우사는 이미 총을 숨겼기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후 통과시켰으며 순조롭게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쉬수이의 사건을 마친 후 집에서 쉬면서 파이보우사는 다시 한가해졌습니다. 그는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총을 가지러 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파이보우산과 셰중퍼는 스촨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셰중퍼는 드디어 남편과 아이가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파이보우산은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함께 고향에 가서 이혼 수속을 하자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파이보우산도 털어놓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만약 셰중펀이 순종한다면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가 떠나려 한다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셰중펀은 극악무도한 배우자를 마주하게 되었고 살해당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가족에게 더 큰 피해를 줄까봐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파이보우사는 이 여자를 완전히 제압한 셈이 되었습니다. 총을 빼앗았고 마음속 목표는 항상 은행을 털려는 것이었지만 중요한 소식이 그의 계획을 망쳤습니다. 바로 그 시기 루센저우라는 도적이 베이징에서 현금 수송차를 탈취했는데 경찰에 붙잡혀 뉴스에 올랐습니다. 은행은 이미 보안 등급을 강화했고 파이보우사는 은행을 털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기뻐했으며 이후 목표를 옮겼습니다. 1996년 8월부터 11월까지 그는 도매시장에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도매시장을 조사한 결과 그곳의 거래 규모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6년 12월 초 파이보우사는 더석먼 담배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담배 도매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모두 오래된 사장들이었습니다. 노점상의 하루 매출은 수백만에서 수천만까지 다양했기에 파이보우사는 이곳을 손대려고 합니다. 1996년 12월 16일 파이보우사는 8일씩 소총을 파내어 뱀가죽 주머니를 씌우고 녹색 패딩을 입었으며 머리에는 회색 털모자를 썼습니다. 그 당시 이런 모자는 매우 유행했고 아래로 잡아당기면 얼굴 전체를 가리고 눈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변장을 마치고 더석먼 담배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전고 12시 20분 파이보우사는 한 여성 상인을 지목한 후 바로 번화가에서 총을 쏴서 여상인은 맞고 쓰러졌습니다. 인민폐 6517 심의안이 든 가방을 빼앗겼고 주변의 몇몇 행인들이 이를 보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파이보우사는 즉시 행인들에게 총을 발사했고 3명의 남성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파이보우사는 골목을 파고들어 사라졌습니다. 단 1분 만에 파이보우사는 1명을 죽이고 3명을 다치게 했으며 강도에 성공한 후 돌아가서 작물을 셰총펀에게 넘겼습니다. 근처의 한 쓰레기장으로 도망쳐 돈, 총, 빼앗은 가방을 쓰레기장의 여러 구석에 묻고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인근 시장으로 가서 알리바이 만든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96년 12월 18일 셰중펀과 함께 묻었던 총을 찾았습니다. 전담반은 병기부를 조사하여 범행에 사용된 총알이 70년대에 생산되었고 주로 난징 군구와
란저우 군구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징 군구에 배치된 이 총알들은 부대에 배포되지 않았고 란저우 군구에 배치된 이 총알들은 신장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이 전담반은 즉시 사람을 신장으로 보내 총알 관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총알의 수가 너무 많고 분포가 넓으며 시간이 길어 총알의 행방을 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워 단서가 다시 끊겼습니다. 바이보우사는 돈이 생긴 후 1997년에 설과 구정을 즐겁게 보냈지만 그는 원하는 6억 원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는 베이징의 현재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여기서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익숙한 장소를 떠올렸는데 바로 신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화 사업을 하기에 대금을 강탈할 수 있는 곳입니다. 1997년 2월 21일 바이보우산과 셰중퍼는 신장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의 보안이 오늘날처럼 선진적인 않기에 바이보우산은 8일씩 자동 소총과 총알을 옷 속에 숨긴 후 맨 위에 패딩을 입고 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무사히 우르무치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보우산은 스허즈 147병단에 가서 예전에 옥중 친구였던 우쯔밍을 찾았습니다. 우쯔밍은 그가 신장에 온 것을 보고 또 사고를 쳐서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바이보우산은 이번에 신장에 온 이유가 면화 대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했고 우쯔밍에게도 함께 일하자고 합니다. 우쯔밍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경비 일을 사임하겠다고 약속하고 과감히 합류했으며 집에서 나와 바이보우산 셰중펑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997년 6월 5일 바이보우산과 우쯔밍은 셔틀버스를 타고 쿠이툰시에 도착했습니다. 목표는 군용 총기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22시에 두 사람은 쿠이툰 주둔군 군사훈련센터에 들어갔는데 한 군인이 수상한 그들을 발견하자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을 포기하고 스허츠시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자 바로 총을 꺼내더니 경찰은 도망쳤고 비록 한 발을 발사했지만 사상자는 없습니다. 1997년 6월 6일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지역을 20시간 넘게 연속으로 걸어서 141단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스허츠시 147단장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바이보우산과 우쯔밍 두 사람은 수십 개의 면화 거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구정이 지나고 나면 마침 면화 거래의 비수기라 시장 상인들의 현금이 많지 않아 면화 강도 거래 계획을 당분간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한가해진 바이보우산은 오래된 버릇이 또 도졌고 또 총을 빼앗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우쯔밍에게 지금 우리 수중에 총 한 자루와 8일씩 자동 소총밖에 없다고 말하며 부족하기에 한 건을 더 하자고 합니다. 1997년 7월 5일 저녁 바이보우산과 우쯔밍은 스허츠 하야지 간척지에 도착했습니다. 제14차 인민무장부 창고에서 8일씩 자동 소총으로 두 마리의 호원 경찰견을 사살한 후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도망치던 두 사람은 낯선 행인을 만났습니다. 당시 바이보우산의 어깨에 소총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흉악한 본성을 드러냈고 무고한 행인을 총으로 쏴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또 다른 피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망자를 신장의 고비 사막에 묻었고 바이보우산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수단을 준비했습니다. 1997년 7월 29일 우쯔밍은 탑승을 이유로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운전자 왕지핑이 오토바이를 멈출 때 바이보우산이 튀어나와 총으로 쓰러뜨리고 시신을 목화밭에 옮겨 묻었습니다. 곧 두 사람은 다시 149병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97년 8월 8일 새벽에 둘은 147단에서 50km 떨어진 149단장 경찰구역의 경장 강모의 숙소에 침입하여 강모와 치안원 시모를 총살하고 강모의 권총을 챙기고 신속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1997년 8월 14일 두 사람은 우르무치변 강호텔에 도착하여 근처 신장대학교 캠퍼스에 미리 총과 돈을 묻은 후 스허츠 147단장으로 갔습니다. 1997년 8월 18일 4일 후에 두 사람은 무기를 소지하고 변방 호텔에 도착했지만 그날은 폐장이 가까워졌기에 두 사람은 오늘은 작업을 하지 않고 근처 철도병원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이보우산은 어깨에 큰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8일씩 자동소총과 5사식 권총 그리고 모든 총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목표를 찾기 위해 시장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갑자기 가방을 든 두 명이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는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보우산은 둘러보고 나서 가방 안에 돈이 엄청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에서 가방 안에 숨겨둔 8일씩 자동소총을 꺼낸 후 5사식 권총을 우쯔밍에게 건네고 걸어갔습니다. 바이보우산은 두 사람을 향해 총을 쏘았고
그중 한 명을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총성이 광장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현장은 혼란에 빠졌으며 다른 한 명은 즉시 가방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바이보우사는 총을 쏘았고 결국 그 젊은이를 사살한 후 그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두 사람은 총을 쏘면서 도망을 치다 보니 신장대학교 부속 중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이상을 발견하고 나서 상황을 확인했지만 양심을 잃은 바이보우사는 다시 17세 학생 2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한쪽 담을 넘어 담장 뒤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범행에서 도주까지 20분이 걸렸고 총 14발을 발사하여 7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빼앗은 2개의 가방에는 달러와 인민폐가 들어있었는데 총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 대규모 총기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마치 중대한 폭탄처럼 우르무치시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1997년 중국의 10대 형사 사건 중 하나로서 이 사건은 중국 형사 수사 역사에 영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보우산의 생김새를 보았고 목격자의 진술을 수집하여 종합한 후 최종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곧 이 몽타주는 대량으로 복사되어 배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서 몇 가지 증거물과 탄피 10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베이징 경찰은 탄피의 출처를 따라 신장까지 추적해왔고 총알이 모두 8일씩 자동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베이징, 허베이에서 발생한 여러 악성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을 때 사건이 갑자기 변화를 가져옵니다. 1997년 8월 31일 오후 변방 호텔 사건 발생 후 12일째 되는 날 경찰은 한 건의 신고를 받습니다. 신장 텐츠 풍경구의 한 지역 목동이 산비탈에서 이름 없는 남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무명 남성의 시신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고 사망자는 불에 타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현장에는 탄피 4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살해자는 바로 바이보우산이고 사망자는 그의 공범인 우쯔밍입니다. 바이보우산이 우쯔밍을 죽인 이유는 그에게 돈을 나눠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이보우산은 우쯔밍이 반드시 절반의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성공을 거둔 후 두 사람은 스허츠로 돌아왔고 바이보우산은 돈과 총을 묻어두었습니다. 우쯔밍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것은 2억 8천만 원이고 바이보우산에게 언제 돈을 분배할 것인지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이 물어봅니다. 마침내 바이보우산은 질문을 하는 것이 지겨워졌고 마음속으로 이번 작전에서 우쯔밍은 아무 도움도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죽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쯔밍이 돈을 나누는 데는 엄청 적극적이고 문제는 얼마를 줘야 그가 만족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바이보우산은 또한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신고당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쯔밍의 존재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눈치 없는 우쯔밍이 다시 말했습니다. 돈을 보러 가는 게 좋겠다. 거기 묻어두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 누가 가져갈까봐 걱정돼. 바이보우산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르무치로 돌아온 후 돈을 확인하고 이 기회에 오사식 권총을 가만히 몸에 지녔습니다. 다시 스허츠로 돌아온 후 바이보우산은 먼저 베이징으로 가서 상황을 피하고 신장의 이 엄격한 조사가 끝난 후에 다시 돈을 찾으러 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쯔밍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이보우산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전에 2명의 감옥 친구를 죽였기에 우쯔밍도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비하기로 합니다. 바이보우산이 베이징에 가기 전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는 가지고 있던 파란색 노트에 2줄의 주소를 적어두었습니다. 하나는 베이징에 있는 바이보우산 주소이고 다른 하나는 스촨에 있는 셰중펀의 주소입니다. 바이보우산과 함께 신장을 떠나기 전 우쯔밍은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노트를 건네주며 친구와 외출했다가 한 달 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 달 후에도 자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노트를 가지고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안에는 친구와 친구 여친의 주소가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어느 날 바이보우산과 셰중펀은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많은 날 동안 신장에서 제대로 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보우산은 두 사람에게 텐츠에 가서 하루 즐기자고 합니다. 관광지에 도착한 후 세 사람은 약 2시간 동안 걸었고 더 이상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피곤함을 느껴 좀 쉬기로 결정했고 이때부터 바이보우산은 우쯔밍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쉬고 있을 때 우쯔밍은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보우사는 방심한 틈을 타 허리춤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를 꺼내 우쯔밍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에 반응한 우쯔밍은 산 아래로 구르며 뛰어갔습니다. 파이보우사는 따라잡지 못할 뻔하자 서둘러 권총을 꺼내 겨누고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발은 엉덩이에 맞고 한 발은 등에서 우쯔밍의 심장을 관통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우쯔밍을 죽인 후 그는 주머니에서 준비한 휘발유 한 병을 꺼내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셰쭝퍼는 예전에 파이보우산이 얼마나 잔인한지 들었을 뿐인데 이번에는 살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이보우산은 절대 그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에게 우쯔밍의 신분증과 범행 도구를 모두 묻으라고 했습니다. 1997년 8월 27일 파이보우산과 셰쭝퍼는 우르무치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불법 자금을 빼내 호텔로 가져갔습니다. 이 달러와 인민폐 100장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모두 옷의 칸막이에 넣고 파이보우산은 50-40 권총도 한 자루 넣었습니다. 모든 돈과 총은 옷 속에 넣었고 당시 기차역 검문은 몸은 수색하지 않고 집만 확인하는 시대였기에 두 사람은 순조롭게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당일 오후 파이보우산은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파이보우산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매번 범행 후 총과 뇌물을 묻었지만 이번에는 총을 숙소 서랍에 넣고 자신의 침대 밑에 돈을 쑤셔 넣었습니다. 어머니께 200만 원을 드리면서 신장에서 번 면화 대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직접 돈을 한쪽에 두셨고 마음속에 약간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파이보우산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았고 셰쭝퍼를 데리고 쇼핑몰에 가서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셰쭝퍼는 고향에 가고 싶다고 했고 파이보우산은 일도 이미 잘 마무리됐기에 2200만 원을 주면서 마음껏 가서 쓰되 은행에는 저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신장 우쯔밍의 사촌 동생은 그가 연락이 두절된 것을 발견하고 10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노트를 들고 신고하러 갔으며 텐츠에서 발견된 사망자가 우쯔밍김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신장 경찰은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우쯔밍과 파이보우산이 빈장 호텔에서 미친 듯이 살육하고 강탈한 2명의 범죄자임을 확인했습니다. 1997년 9월 5일 베이징시 공안국 이천은 신장 스워츠 공안국 형사대대에서 보낸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쯔밍의 노트를 바탕으로 파이보우산의 개인정보와 집 주소, 그리고 저지른 일련의 강력 사건을 베이징 경찰에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후 베이징 경찰은 파이보우산의 스징산 모델하우스에 위치한 거주지 근처에 엄격한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베이징시 공안국 형사대대의 수사관 3명이 파출소 경찰에 인솔해 파이보우산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바로 파이보우산이었고 무방비 상태였던 그는 날이 더워서 팬티만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호적이 발급되었고 8월 25일에 승인되었다고 말했으며 함께 파출소에 가서 양식을 작성하자고 합니다. 파이보우산이 지금 바로 가야 되냐고 물었고 경찰은 바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파이보우산은 즉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호적을 만들었는데 굳이 한밤중에 찾아올 이유가 없고 3명의 경찰이 서 있는 위치도 자신을 애워쌌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지하고 옷을 입고 가겠다고 합니다. 옷을 입는 것은 당연히 핑계일 뿐입니다. 파이보우산은 서랍에 있는 5사식 권총을 꺼내어 경찰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도망치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머니의 집입니다. 만약 총격전이 일어나면 어머니가 놀랄 것이고 경찰이 체포하기 위해 온 것이면 밖에도 이미 많은 경찰 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고 그 모습을 본 후 어머니 앞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옷을 다 입고 어머니께 호적 승인 때문에 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경찰을 따라 떠났습니다. 파이보우산은 베이징에서 체포된 후 8시간의 신문을 거쳐 점차 심리적 방어선도 돌파당했습니다. 1997년 9월 6일부터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어머니가 사는 침실을 밤새 수색한 결과 이미 장전된 5사식 권총과 탄알 63발을 발견했으며 현금도 2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침 7시 수사관들은 차를 몰고 허베이성 쉬수이로 가서 기차역 근처의 외딴 지역에서 반자동 소총 한 자루를 발견했고 신장에서 8일씩 자동 소총을 획득했습니다. 신장 경찰은 자백을 바탕으로 스허즈 신간교도소의 외양간 근처에서 여러 해 동안 살해된 푸커쥔과 리바오이를 찾았습니다. 왕지핑의 시신도 모카밭에서 찾았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파이보우산에 의해 살해된 무고한 행인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오사식 권총의 총번호는 8월 8일 신장 149단에서 빼앗긴 권총 번호와 동일하며 인출된 대여섯식 반중 소총도 베이징 331 사건에서 근무 중 초소가 빼앗긴 것입니다. 바이보우산의 집에서 고무신 한 켤레가 발견되었고 이는 허베이성 쉬수이현 717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발자국과 일치합니다. 모든 증거에 직면하여 바이보우산은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반항하고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곧 셰중펀도 스촨 고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바이보우산 총기 살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3일 바이보우산과 셰중펑은 재판을 받기 위해 신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1998년 3월 3일 우르무치시 중급인민법원은 고의살인죄, 총기 강도죄, 시민재산 강도죄로 바이보우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했습니다. 셰중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이보우산은 최후 진술을 할 때 처음으로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998년 4월 29일 바이보우산은 총살형에 처해져 자신의 죄악스러운 일생을 마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